살다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다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일들이 적어도 상식선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던 일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건강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결혼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니? 아버지랑 같이 차를 타고 오시다가 빗길에서 사고가 나셨대.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아버님은 괜찮으신 거야? 아버지도 지금 상황이 좋진 않으셔.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셨고. 어떡해. 어머님 어떡하면 좋아? 일단 병원으로 좀 빨리 와줘, 혜주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연락을 받자마자 제게 연락도 없이 먼저 시댁에 있는 익산에 내려갔더라고요. 저도 급하게 짐을 챙기고 서둘렀지요.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두운 얼굴로 아버님의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고 이미 장례업체와 이야기가 끝났다더군요. 일단 난 아버지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고모들한테는 연락했는데 혜주 너가 장례식장 좀 신경 써줘야겠어. 말도 안 돼. 장례식이라니. 나 어제도 어머님이랑 통화했어. 이번 여름에 같이 여행 가자고 하셨는데. 당신 확인해봤어? 정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확인했어. 우리 어머님 불쌍해서 어떡해. 다른 사람이 보면 결혼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새댁이라고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제 가족의 소식처럼 서러워했으니까요. 어머님께선 결혼 전부터 제게 너무나 잘해주신 분이었어요. 항상 혜주야, 새아가 하며 방긋방긋 웃어주시던 얼굴이 떠올라 도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남편과 결혼 결심을 한 것도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익산에 사시면서도 서울을 얼마나 자주 오셨는지 몰라요. 여보세요? 아가, 내가 밑반찬 몇 개 해서 집 앞에 뒀으니까 잘 챙겨 먹어라. 네? 어머니 저희 집에 왔다 가셨어요? 뭐하러 그러셨어요? 힘드시게. 밖에서 일하다 보면 밥 챙겨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끼니 거르지 말고 시켜 먹지 말고. 알았지? 뭐하러 저까지 챙겨주세요. 민석 씨 챙기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 또 집 앞에 두시고 가신 거예요? 아휴, 바쁜 애들 불러다 뭐해. 일 있어서 온 김에 들른 거야.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님께서는 결혼 전부터 저를 딸처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서울 날씨를 꿰고 비가 오면 비 온다고 조심해라.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조심해라. 제 걱정에 늘 당부 전화를 해주시던 분이었지요. 오죽했으면 저희 엄마도 딴 동네에 엄마를 따로 두고 사냐고 하실 정도였거든요. 남편이 딸도 없는 외동이라 어머니께선 딸 하나 생긴 것 같아 좋다고 하셨어요. 저도 결혼하면서 남편의 아내이면서도 어머님을 딸처럼 잘 모셔야겠다 하던 참이었고요. 그런데 결혼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텅 빈 빈소에 들어가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소에 주저앉아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고르는데 손이 달달 떨려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던 순간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는데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면에 우리 어머님이라고 떴기 때문이었어요. 돌아가셨다던 어머님 번호로 전화가 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혹시 사고 당시 휴대전화가 유실됐었나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새아가, 나다. 네? 어머님이세요? 그래, 나야. 아니 어떻게, 어머님 괜찮으신 거예요? 저 지금. 새아가, 일단
내가 주소 하나 보내줄 테니 거기로 와라. 식구들한테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 혼자 몰래 와야 해. 남편은 분명 어머님의 사망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그 목소리는 어머님이 틀림없었어요. 저는 그게 꿈인가 싶기도 하고 어머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환청을 만들어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멍하게 끊긴 전화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연락을 받고 온 고모님들이 오셨지요. 혜주야! 고모님,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소리를 하는데도 전 그냥 멍했습니다. 그러다 일단 제대로 확인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벌떡 일어나자 고모님 두 분께선 놀라 쳐다보시더군요. 왜 그래? 고모님, 저 잠시만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를? 잠시만요. 잠시만 돼요. 일단 여기 좀 부탁드릴게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일단 오라는 말이 걸려 고모님들께도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택시를 잡아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주소로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그 사이에도 팔다리가 달달 떨리고 심장이 쉬지 않고 떨렸지요. 어머님이 보내주신 건 전주의 한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고 이내 다급하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아가, 어머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분명히 민석 씨는 지금 병원에. 일단 어서 들어와라. 어서. 어머님께서는 자꾸 제 뒤를 살피시며 급하게 저를 안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얼떨결에 집에 들어가게 된 저는 그 집이 어머님 집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보였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내부 모습에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 아버님 수술실 들어가시고 민석 씨가 수술실 앞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놀랐지?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나도 민석이한테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결국 업보가 돌아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 죽은 건 내가 아니야. 돌아가신 게 어머님이 아니라니. 분명히 아버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난 사고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은. 어머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다 갑자기 말문이 막히셨는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고인 눈물을 닦으며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절대 듣고도 믿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요. 네 시아버지와 나는 평범한 부부였다. 민석이가 15살이 될 즈음까지만 해도 그랬어. 남들처럼 투닥거리기도 하고 나름 인꼬부부 소리도 들었었지. 그랬던 우리 부부의 삶이 부서지기 시작한 건 내 여동생이 사별을 하면서부터였어. 언니 어쩌면 좋아. 나 이제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사냐고.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젊은 제부를. 언니, 나 무서워. 나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해? 벌써부터 어머님은 우리 재원이 데려가 키우겠다고 난리야. 그 사람도 없이 재원이까지 빼앗기면 나 못 살아. 그 애는 여러모로 나와 닮은 점이 많았지만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성격이었어. 그 애는 겁이 많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하루를 종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상상력이 풍부했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제부가 죽었는데 자기가 엄마면서 벌써 아들 뺏길 걱정에 거의 패닉 지경에 이르렀단다. 연수가 걱정하지 마. 재원이 엄마가 누군데 바로 너잖아. 누구도 너에게서 재원이를 빼앗아갈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일까? 정말로 재원이를 내가 키울 수 있는 걸까?
그렇고 말고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재원이만큼은 뺏기는 일 없도록.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위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남편 역시 정신적 충격이 큰 내 동생을 살뜰히 잘 챙겨주었지.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여동생 대신 나는 사돈과 연락을 주고받았단다. 원래도 어머니, 명수가 하면서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분이시기도 해서 어려움은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이 울면서 전화한 거야. 언니, 나 재원이 보냈어. 재원이를 보내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께서 나한테 재원이 못 맡기시겠대. 나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다간 재원이까지 미쳐버릴 거라면서 데려가셨어. 뭐? 알았어. 언니가 가서 만나볼게. 그래서 급하게 사돈 어르신께 연락을 드렸는데, 아니 글쎄 사돈 어르신은 황당해하면서 그러시는 거야. 재원이 엄마가 그러든 내가 억지로 모자 사이를 갈라놨다고? 연숙이는 어머니께서 재원이를 못 키울 것 같다고 했다고 하시던데요. 예, 명수가, 너 그러지 말고 연숙이 병원 좀 데려가 봐라. 애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주 헛소리를 해대서 미치겠어. 내가 나이 들어 애 데려가 봤자 뭐 하겠냐. 아무리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낫지. 근데 걔가 나보고 키워달라고 했던 거야. 자긴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하면서. 그럴 리가요. 연숙이는 재원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내가 답답한 거 아니냐. 자기가 부탁해놓고 나를 무슨 악독한 시어미 취급을 하니 원. 제가 연숙이랑 다시 이야기해볼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당혹스러워서 여동생을 불러다 추궁했더니 여동생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치미를 떼더구나. 그제야 나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정신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나 싶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단다. 정신병원이란 곳이 정말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라 내 동생을 그런 곳에 보낸다는 게 마냥 쉽지가 않았거든. 그때 남편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었어. 갑작스럽게 사별한 사람들이 더러 그런 증상이 있기도 하대. 온 식구들이 나서서 그저 살뜰히 보살펴주니까 딱 반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처제 너무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마. 장인 장모님도 안 계시는데 당신까지 마음 아픈 처제 몰아세우면 어디 기댈 곳이나 있겠어? 몰아세우긴 누가 몰아세웠다고. 이상하니까 덜컥 겁이 나서 그랬지. 정 힘들어하면 집으로 데려와. 지금 그 상황에 혼자 있어봤자 처제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정말 그래도 되겠어? 나야 100번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당신이 있어 생각도 안 했던 건데. 당신 동생이면 내 동생이기도 하는 거지. 그러면 당신 우리 우지한테 그런 일 생겨도 나 몰라라 할 거야? 당연히 서방님한테 문제 생기면 나도 돕겠지. 고마워, 여보. 당신이 연숙이를 그렇게까지 챙겨줄 줄은 몰랐네. 이 사람아, 부부가 괜히 부부야? 일심동체. 이럴 때 마음을 함께 움직이는 게 부부지. 그때 나는 남편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꼈단다. 한 번씩 회식 문제며 술, 담배 문제로 속을 썩였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남편뿐이구나 했지. 그렇게 여동생은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어.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긴 거야. 여보, 오늘 술 한잔 할까? 어머나, 형부, 무슨 짓이에요? 어? 처제였어? 아이고, 미안해. 민석 엄마랑 하도 똑같이 생겨서 이거 원참. 여보, 진짜 주책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이불 덮고 산 게 15년인데 그걸 몰라? 뒤에서 보면 진짜 모르겠단 말이야. 앞에서 봐도 헷갈리는데 치형도 머리 스타일도 같은데 어떻게 알아? 남편이 볼멘 소리로 입술을 쭉 내밀며 불만을 토로한다는 이유가 있었어. 여동생과 나는
일란성 쌍둥이였단다. 어려서부터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다는 말이야 많이 들었지만 살아가는 환경도 스타일도 다르니 그래도 구분하는 게 어렵진 않았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 번씩 실수하곤 했지. 처음엔 그저 귀여운 실수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잦으니 점점 분위기가 묘해졌단다. 처음엔 내 남편의 장단에 호들갑을 떨던 여동생도 그 사람 장단에 맞춰 장난치기 시작한 거야. 여보, 오늘 우리 민석이 일찍 재우고 우리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게 어때? 아이, 이 사람이 참 능글맞게 왜 그래? 왜 그러긴. 요즘 처제왔다고 곁을 내어주지 않으니 안 달라 그렇지. 둘이 거기서 뭐해? 어머, 언니! 처제였어? 정말 두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당신 한두 번도 아니고 나랑 연숙이 구분 못하는 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뭐 일부러 그러나? 처제 머리 스타일 바꾸고 나서는 당신이랑 완전 판박이라 그래. 연숙이 너도 그래. 형부가 그러면 아니라고 잡아떼야지. 뭘 거기서 장단을 맞춰주고 있어? 머리는 또 왜 나 따라하고. 그냥 장난이야, 장난. 심심해서 장난 좀 치려고 장단 맞춰준 거라고. 누가 형부 빼앗아 간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삭막한 집에서 식구끼리 장난 좀 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장난이야? 남들이 보면 손가락질해. 처제 형부 지금 그렇게 나란히 웃으면서 하호하고 있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그거야 더러운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우리만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니야? 머릿속에 마가 낀 사람들 눈치 보고 가족 간에 우애도 못 다져? 누가 우애 다지지 말래? 선은 지키라고, 선! 난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리며 후회하곤 한단다. 만약 그날 내가 당장 낌새를 차리고 여동생을 내쫓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어쩌면 빌미를 제공한 게 내가 아닐까 하고 말이야.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중 아무래도 여동생을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일이 생겼어. 내가 외출하고 온 사이 그 애가 안방에서 나왔거든. 안방에 남편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 애가 내 방에서 내 옷을 입고 한껏 멋을 부리며 나왔을 뿐이니까. 연숙이 너 뭐하니? 언니 왔어? 우연히 언니 옷장 좀 열어봤다가 근사한 치마가 있길래. 언니 왜 이런 걸 입지도 않고 썩히고 있어? 그거 재작년에 너희 형부가 결혼기념으로 선물해준 스커트야. 역시 특별한 날 받은 선물이겠거니 했지. 이런 것 좀 입고 다녀. 아끼다 똥 된다니까. 묘한 위기감이 들었어. 자매가, 그것도 쌍둥이 자매로 자라면서 같은 옷을 입었던 경험이 얼마나 많겠니. 그런데 내게 여동생의 행동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은 어쩌면 본능이 경고를 한 것일지도 몰라. 연수가, 너 이제 집에 돌아가. 어머니한테 재원이도 데려오고. 갑자기? 난 좀 더 있고 싶은데.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데. 너 형부도 불편하고 애 떼어놓는 시간 길어져봤자 좋을 거 없잖아. 형부는 언제까지고 내가 있고 싶은 만큼 있어도 된댔어. 그리고 재원이 데려와 지내는 거 당장은 무리야. 뭐가 무리야? 일하기 힘들어서 그래? 제부 앞으로 있던 아파트에 예금도 남아있잖아. 당분간 일 안 하고도 애 하나 키우면서 지내기엔 충분한데 뭐가 무리야? 그거 없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집 팔아서 애 키워주는 대신에 어머님 드렸어. 얼마 안 남은 예금은 병원 치료비에 생활비로 쓰고. 뭐? 집을 팔았다고? 그런 말 없었잖아. 그리고 예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병원도 매번 가는 게 아닌데 무슨 병원비로 다 써? 너 이 집에서 지내면서 생활비 한 푼 낸 적 없으면서 무슨 생활비? 언니 집에서 얹혀 산다고 나 무시해? 나도 사회생활이란 게 있어. 깨끗한 옷, 좋은 옷 입고 사람들 만나서 남편 잃고도 씩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이제 괜찮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일이라고, 일. 그래서 지금 그 돈을 죄다 몇 번 나가 입지도 못할 옷에 다 썼다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통장 가져와. 얼른. 아, 왜 큰 소리야? 왜 처제한테 윽박 지르고 그래? 아픈 사람한테. 당신은 빠져 있어? 이건 연숙이랑 나, 우리 자매 일이야.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끼어들지 못할 일은 없어. 왜 쓸데없이 집에서 큰 소리를 내? 애도 있는 집에서. 당신 누구 편이야? 지금 이 상황에 연숙이 편 들어야 돼? 유치하기는. 편은 누구 편을 들었다고 그래?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처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래? 당신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야? 남편은 나를 어려운 동생의 사정을 외면하는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어. 내 동생 일에 진짜 가족처럼 나서준다니 감사하지.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너무 도를 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사돈 어르신께 돈을 드렸다는 말도 다 거짓이었어. 그러다 내가 인내심이 폭발한 사건도 생긴 거야. 모처럼 엄마들끼리 모인 자리에 참석해서 즐겁게 수다를 떨고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던 차였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세 사람이 들어오더구나. 남편, 아들, 그리고 내 동생이 말이야. 다들 어딜 다녀와? 당신 벌써 들어왔어? 좀 늦을 것 같다더니 셋이 점심이나 먹고 왔어. 해먹기도 번거롭고. 번거롭기는 내가 반찬이랑 국 다 해놓고 나갔는데. 잠깐만, 엄마라고? 그럼 같이 간 사람이 이모? 함께 들어오던 아들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나와 여동생을 번갈아가며 보는 거 있지.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얼굴로 말이야. 아, 언니, 얘 표정 좀 봐. 민석이 얘 완전 깜빡 속았다니까? 언니 보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그 애는 뭐가 그렇게 웃긴지 배를 잡고 웃어대는데 그 옆에서 남편도 웃긴지 실실 웃더라. 그런데 나는 웃지 못했어. 하나도 웃기지 않았거든. 쌓인 게 있어서 그런지 그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뿐이었지. 그걸 지금 장난이라고 하고 있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사람 무한하게. 애 혼란스러워하잖아. 내가 그딴 장난치지 말랬지. 너 머리 모양부터 바꾸라고 했지.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그 옷 내 옷 아니야? 언니, 이상하다. 오늘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언니 옷 처음 입는 것도 아닌데 머리 모양은 뭐? 언니가 특허냈어? 나도 이 머리 모양 좋아해. 그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 머리 모양이 좋아서 한 것뿐이라고? 그럼 난 삭발해버리면 되겠네? 어디 삭발도 좋아해서 했다고 해보지? 이 사람이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장난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애한테 그런 장난을 쳐? 당신은 그게 문제야. 사람이 유머가 없어, 유머가. 이 정도 장난도 못 쳐? 가족끼리? 전부터 왜 그래? 왜 예민한 사람처럼 굴어서 사람 민망하게 하느냔 말이야. 내가 너무한 거야? 어? 지금 내가 너무해? 구연숙, 너 잔말 말고 내일 당장 나가. 네 시댁으로 들어가든지 어디 모텔 잡아서 들어가라고. 언니! 어찌나 화가 나던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동생을 내쫓아버렸는데 남편은 그 일 가지고도 두고두고 나를 매정한 사람 취급하더라. 나도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내 가족에게 그렇게 했으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 하지만 가족끼리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법이더구나. 여동생은 그러고 한참 있다 내게 연락해 미안하다 하고 사과했어. 언니, 미안해. 내가 언니랑 형부를 너무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내가 선을 넘었네. 그래도 형부는 어려운 사람이어야 하는 게 맞는데. 됐어. 앞으로 적당한 거리 지키면서 지내면 되지. 미안해. 재원이는 데려왔어? 아직. 일단 일자리 좀 찾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때 데려오려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데려올 수는 없어서.
너무 늦진 마. 재원이 한참 엄마 손 필요할 때인데.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 힘드시잖아. 나이도 있으신데. 너 신우들도 욕해. 그렇게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 후 여동생 연락은 드문드문 왔었고 내 일상도 그 이전으로 돌아갔었거든. 그런데 그저 눈뜬 장님이었던 것뿐이었어. 그로부터 며칠 후 민석이 학교 친구 엄마가 내게 그러는 거야. 민석 엄마, 전화는 왜 보고도 모른 척했어? 모른 척하더니 언제? 언제는 언제야?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이 앞에 감자탕집에서 남편이랑 외식하고 있더만. 눈이 마주쳤는데도 아는 체 안에서 나는 무슨 사정이 있나 했는데. 감자탕집? 그때 나 집에 있었는데? 뭐? 말도 안 돼. 내가 설마 뭐 민석 엄마를 착각했을까 봐? 정말 아니라니까 그러네. 금요일? 그날은 민석이 영어학원 상담 때문에 학원 갔었어. 민석 아빠는 회식이라 집에 늦게 들어왔고. 아닌데? 분명히 민석 엄마였는데? 처음엔 그 사람이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그런 일이 두 번째로 생기면서는 의심이 든 거야. 게다가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인 척 인사까지 했다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니. 그러고 보니 그런 일들은 다 남편 회식 날 벌어졌더라고. 당신 어디 갔다 와? 어딜 갔다 오다니? 회식이라고 말 안 했어? 어디서 했는데? 어디서 하기는 회식 장소에서 했지.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 어디서 누구랑? 이 사람이 왜 이래? 삼겹살 먹었다, 삼겹살. 고기 냄새 아닌데? 아니 진짜 미쳤어? 바른 대로 말해. 연숙이랑 있었어? 뭐야? 누가 그래? 맞나 보네. 얼굴이 시뻘개지는 걸 보니. 술 마셔서 그렇지, 술. 술은 내가 마셨는데 당신이 취했어? 여기서 처제 이야기가 왜 나와? 당신이 나 몰래 연숙이 만날 이유가 뭐야? 왜 회식 핑계를 대고 처제를 만나느냐고. 이래서 그런다, 이래서. 당신이 처제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는데 그럼 솔직하게 이야기해? 힘들다 그래서 갔어. 힘들다 그래서. 힘들면 나한테 연락하면 되지. 당신한테 연락해? 당신은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이잖아. 나라도 안 찾겠다.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못한 것도 없지? 기막혀 진짜. 연숙이 따로 만나지 마. 당신이 뭔데 누굴 만나라 마라. 그것도 집착이야. 의부증. 뭐? 질투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 동생을 두고 질투를 하냐? 어? 당신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 나 같은 형부 어디냐고. 당신이 못 챙겨주는 당신 동생 곁에서 챙겨주면 고맙다고 밥상에 굴비 한 마리라도 정성껏 더 구워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어떻게 질투야? 자꾸 두 사람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연숙이 걔가 내 행세하는 것 당신은 왜 보고만 있었던 건데? 연숙이가 실수라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뭘 어떻게 생각해? 그냥 실수했나 하겠지. 하여튼 처제 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당신은 신경 꺼. 알았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못 낀 놈이 성낸나는 말이 딱 그거였어. 그렇게 몰아붙이니 내가 진짜 유별난 건가 이상한 사람인 건가 싶더라. 그게 가스라이팅인 줄도 모르고 한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부모도 없고 배우자까지 먼저 보내 과부가 된 내 동생 잘 챙겨주는 내 남편. 그렇게만 남았으면 나도 고마워했을 거야.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미묘한 분위기와 기분을 알기 어렵지. 결국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단다. 시어머님이 아프시면서 급하게 나 혼자 병원에 내려간 날이었어. 그 사람은 회사 일 때문에 바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 주말에 나오기로 했었고, 허리를 다쳤다는 말에 서둘러 내려갔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크게 다치진 않으셨더라고. 아유,
뭐하러 그렇게 급하게 내려와? 민석애비랑 민석이는 어쩌고? 어머니 다치셨다고 얼른 내려가 보라고 해서 온 거예요. 어머님 전화도 안 받으시고. 넘어지면서 핸드폰이 고장이 났는지 먹통이 됐지 뭐야. 걱정하지 마라. 병원에 입원할 필요도 없대고 당분간 안 움직이고 푹 쉬면 나을 거래. 그만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전 큰일 날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게요. 원래는 이틀 정도 머물 생각이었고 아들은 중학생이라 혼자 있다가 남편이 주말에 함께 내려오기로 한 것이었어.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괜찮으시다고 해서 점심에서 같이 먹고 그날 바로 내려왔지. 그날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다시 집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으로 원래대로라면 집에 아무도 없어야 하는 시간이었어. 그런데 현관엔 익숙한 신발 2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 심장이 뇌로 옮겨온 듯 온몸이 북을 치는 것처럼 쿵쿵대더라. 열린 안방문 너머론 두 남녀가 이불 속에서 뒤엉켜 바빴고 사람이 놀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아.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도저히 믿기 힘들어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나를 먼저 발견한 여동생이 소스라치게 놀라 얼어붙더라. 연이어 남편도 나를 보고 소리를 빽 지르고. 당신 뭐야? 왜 여기 있어? 언니, 그게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긴 이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걸. 더럽고 추잡하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행태에 나는 말을 잃었단다. 내가 조금만 더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순간 사진이라도 남겼을 텐데. 그래서 여동생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이라도 했을지도 모르는데 간통죄로 집어넣어 버렸을 수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만약 그때 내게 결정적 증거가 있었대도 차마 그럴 수 없었을 거다. 그 어떻게 됐을 것 같니? 만천하의 여동생과 남편의 그 더러운 짓거리를 떠벌리고 내 억울함이라도 풀었을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어. 결국 이혼하자는 거지? 그럼 내가 당신이랑 계속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민석 엄마, 실수였어. 난 처제가 당신인 줄 알고. 당신은 나를 병신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여전히. 나 그날 어머님 다치셨다는 소식에 시골 내려갔어. 나 거기까지 보낸 거 당신이고 나 없는 사이에 연숙이 불러다 그 짓거리 한 거잖아. 그런데도 나인 줄 알아? 참나 기가 막혀서. 차라리 다른 여자면 내가 이해라도 해. 처제야. 그것도 나랑 똑같이 생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당신 머릿속에 대체 뭐가 들었길래 바람을 피워도 이런. 그래, 이혼 좋다 이거야. 그런데 당신 민석이 데려갈 생각 하지 마. 뭐? 민석이 내 아들이야. 지금 이혼한데도 우리 엄마 뒤로 넘어가 쓰러지실 판인데 민석이까지 당신이 데려갔다고 하면 온전하실 것 같아? 아이고, 그렇게 어머님 걱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막히고 코막히는 짓을 해? 이혼했다는 소리 때문이 아니라 상간녀가 사돈처녀란 소리 듣고 뒤로 넘어가시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 해줄 테니까 그거 받고 조용히 갈라서던지 아니면 이혼 생각하지 마. 누구 마음대로? 지금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뻔뻔하다, 뻔뻔해. 그래, 그 정도 뻔뻔해야 바람을 피우지. 민석의 학비 내가 다 내. 당신만 조용히 나가주면 민석의 유학까지도 내가 책임질게. 그것쯤이야 나도 해. 내가 빌어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내 아들 공부는 끝까지 시킨다고. 그럼 소문 나는 건 괜찮고? 뭐? 지 아빠가 이모랑 바람나서 이혼했다더라. 그런 소문 퍼져서 사는 건 괜찮냐고.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소문이 왜 나는데? 당신이랑 나 연숙이 입 다물면 그럴 일 없어. 모르지? 당신이 내 아들 데려가면 그런 소문이 날지도? 뭐라고? 당신 지금 애 아빠가 돼서 그게 할 소리야? 당신이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잘못했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 인정해. 하지만 그렇다고 난 내 아들까지 포기할 수 없어. 둘도 아니고 하나 있는 자식이야. 내가 민석이 그거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들인 돈 고생이 얼만데. 그거 다 망친 거 당신이야.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그런데 뻔뻔하게 이성적으로 선택해. 나 싫은 거면 당신만 나가면 그만인 상황이야. 민석이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면서 대학도 유학도 돈 걱정 없이 갈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당신 재산 분할받아 집 사면 끝인데 민석이 뒷바라지 어떻게 할 건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태도에 정말 말문이 턱 막히더라. 세상에 그런 개소리가 어딨냐. 대놓고 따져 물었어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순간 내 아들의 미래가 펼쳐지는데 남편 말이 맞나 싶기도 하더라고. 부부간에 신뢰를 저버리는 쓰레기 같은 짓을 해도 재산은 반반이고 이혼이라는 큰 짐을 얹게 된 것에 비하면 위자료도 푼돈에 가까웠지. 내 아들이 그저 그런 애였으면 고민이 크지도 않았을 거야. 전교 학생 부회장에 몇 달 뒤면 학생회장을 노리고 있을 정도로 야망이 큰 애였거든.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도 인정받는 아이. 나의 자부심이자 자랑이었어. 이혼은 내 탓이 아닌데 이혼으로 아들 인생이 어긋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에는 나도 자유로워질 수 없겠더라. 당신 참 잔인하고 뻔뻔하다. 당신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일 줄은 몰랐어. 어떻게 일은 당신이 쳐놓고 책임은 나한테 떠넘겨? 그럼 나는 뭐야? 그 추잡한 꼴 다 당하고 이혼하는 것도 모자라 애도 뺏기라는 말이야? 뺏기다니. 그냥 내가 키우는 것뿐이지. 민석이 금방 성인이야. 앞으로 5년도 채 안 남았다고.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내가 당신 해달라는 대로 재산 분할 다 해주겠다잖아. 거기다 당신 원하는 대로 아들도 능력껏 키워준다는데. 이래서 여자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다. 이혼 사유에 있어서 난 확실한 갑인 줄 알았는데 현실적인 이혼에선 을이 되더라고. 그렇다고 남편과 함께 살 수는 없으니 결국 이혼하게 된 거야. 당연히 여동생과는 대판 싸웠지. 그런데 그것들은 이혼하자마자 신나게 붙어먹더라. 나중에 누가 그러는 거야. 차라리 이혼을 해주지 말지. 누구 좋은 꼴만 됐다면서. 내 선택에 후회는 없어. 만약 그 두 사람이 붙어먹을 것을 걱정하고 이혼하지 않고 버텼더라면 내 정신은 더 피폐해졌을 거야. 내가 견디기 힘들었던 건 예상치 못하게 그 애가 여전히 내 행세를 한다는 것이었지. 친척들에게도 학부모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마치 나인 것처럼 연극을 하면서 너무 황당해 남편에게 따졌더니 또 아들을 걸고 넘어지더라. 남들은 우리 이혼한 줄 몰라.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당신 아들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소리 안 듣게 된 거라고. 그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내 아내로서의 역할이 끝난 거지 민석의 엄마로서의 역할이 끝난 것도 아니잖아. 누가 민석이 보고 살지 말래? 당신은 민석이 보고 살아 좋고 남들한테는 민석이 손가락질 받을 일 없으니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다 내가 민석의 미래 생각해 계산한 일이라고.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나인 척한다고 그걸 믿나? 황당했어. 대충 사고로 머리를 다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돌려대는 게 가능하더라. 그것도 아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였지. 시어머니는 알아볼 줄 알았는데 모르셨고 눈치 빠른 신우만 뭔가 이상하다 싶어 나한테 연락한 거야. 남들은 연락처 바뀌었단 소리에 얼씨구 난 연락처를 바꿨는데 신우는 나한테 먼저 연락을 했던 거지.
자기 오빠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홀라당 넘어가서 그러더라. 언니가 이혼 안 한다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혼해서 둘이 남남된 거잖아요. 오빠 말대로 민석이 위해서는 그냥 모른 체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족으로 지낸 10수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어. 그렇게 알면서도 모른 척 아들을 만나던 어느 날이었지. 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그러더라. 아빠, 이모랑 같이 사는 거 알아? 민석아, 너한테까지 그런 모습 보여서 엄마가 면목이 없어. 엄마랑 같이 살래? 민석이 네가 엄마랑 같이 산다면 엄마는... 나도 엄마랑 살고 싶은데 엄마, 그럼 나 4년만 기다려줘. 4년? 왜? 지금 엄마 따라가면 엄마만 고생이잖아. 일도 더 많이 해야 하고. 아빠 밑에서 학교 다닐게.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 같이 살자. 걔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속이 깊었어. 가끔은 내 어른 같다 싶은 때도 있을 만큼. 내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해 애가 너무 빨리 자랐나 싶어 마음이 아프더라.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애다 아빠가 이모랑 바람이 났다더라. 그런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고 내린 결정이었어. 내가 애 하나 제대로 키울 능력도 되지 않았지만. 그래, 민석아. 엄마가 너 데리고 올 수 있을 만큼 돈 많이 벌게. 돈 많이 벌어서 반드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 거야. 그 뒤로 정말 열심히 일했다. 1020짜리 원룸 하나 구해놓고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식당을 차렸어. 가진 재주고 믿을 만한 것은 손맛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전주에서 음식 장사를 한 거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들이 대학 갈 때 즈음에는 어느 정도 돈도 많이 모았고 전세금 얻어 근처 아파트까지 살 수 있었지. 아들이 서울로 대학에 가면서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그 즈음 나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단다. 꼴도 보기 싫은 악마 같은 그 두 사람을 내 인생에서 일찍 치워버린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지내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널 소개한 거지. 잠시만요. 그러면 식장에 앉으신 건 누구였어요? 어머님이 아니셨어요? 아니, 그땐 내가 앉았다. 아마 네가 만난 사람은 다 나였을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분께서 받아들이셨어요? 처음엔 당연히 반발이 심했지. 하지만 민석이가 더는 아이는 아니잖니. 어렸을 때나 이모랑 바람난 아버지 있단 소리가 내 아들에게 불리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반대로 그게 두 사람의 결정적 흠이 되는 일이었으니까. 그럼 민석 씨가 두 분을 설득한 거네요? 설득이라기보다는 협박했지. 나를 혼주석에 앉히지 않으면 온 동네 아는 사람마다 전부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이야. 그랬군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래서 민석 씨가 자기 집에 데려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거군요. 맞아. 그 뒤로도 문제가 많았어. 납득하기 힘들었는지 그 뒤로도 민석이랑 나를 자꾸 걸고 넘어지며 괴롭혔거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다니.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다 천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느닷없이 그 두 사람한테 그런 일이 생긴 게 설명이 안 되지. 저는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싶은 마음과 함께 남편이 너무 불쌍했거든요. 물론 어머님의 삶도 가여웠어요. 한편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고요. 어머니로서의 삶을 위해 그 부당한 처사를 다 견디시고 속으로 삭히고 사셨다는 거잖아요. 머리가 지끈지끈해질 무렵 갑자기 고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혜주야, 너 어디니?
잠깐만 비운다더니 왜 아직도 안 와? 큰일 났어. 경찰이 와서는 민석이를 서로 데려갔어. 민석 씨를요? 왜요? 아유, 나는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경찰은 이 사고가 민석이 때문에 난 사고라고 했어. 말도 안 돼. 애초에 민석 씨는 두 분이 사고가 났을 때 회사에 있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 어서 와라. 네가 좀 가봐. 두 번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지요. 느닷없이 남편이 시부모님, 아니 시아버님과 시이모님의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소식을 들은 어머님께서도 놀라 함께 경찰서로 향했지요. 저희 두 사람의 서에 들어서자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벌떡 일어나 항변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분이 저희 엄마예요. 돌아가신 구연숙 씨가 아니라 구명숙 씨가 제 엄마라고요. 맞아요, 경찰관님. 민석이는 제 아들이에요. 유전자 검사든 뭐든 증명이 필요하면 뭐든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럼 사고 직전에 통화하신 게 어머님이 아니라 제 동생이었을 거예요. 대체 왜 민석이가 여기 잡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저희가 김민석 씨 탓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하니까 그냥 조사차 모셔온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수술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경찰서로 오는 경우가 어딨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구연숙 씨가 아드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섰다는 정황이 있어서. 경찰의 말에 저와 어머님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랫입술을 깨물다 옅은 한숨을 토해내더군요. 내가 이모한테 그만 그 자리에서 사라져달라고 했어. 민석아,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더는 소문 같은 건 무섭지도 않아. 나는 엄마가 내 엄마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길 바란 것뿐이니까. 남편의 말에 어머니께서는 더는 입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과 크게 언쟁한 이모님께서 당장 어머님께 따져 물으려고 집을 나섰대요. 그 뒤를 아버님이 따라 나서신 것이고요. 흥분한 이모님께서 차를 모시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지요. 다행히 시아버님께서는 무사히 깨어나셨는데 척추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평생을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깨어나신 아버님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구연숙이라니? 연숙이는 제 처제예요. 처제가 어떻게 제 와이프로 삽니까?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처음엔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은 건가, 뭔가 문제가 생겼나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이모님이 돌아가신 걸 알고 도덕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너무나 비겁한 분이셨지요. 어머님이 장례식장에 나타나시면서 암암리에 지키고 있던 비밀이 다 폭로되었고 결코 명복을 비는 자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들 어머님 눈치를 살폈고 여기저기서 혀차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이모님의 유일한 혈육인 자식에게도 연락은 했지만 끝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장애를 갖게 된 아버님이셨어요. 더는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진 아버님께서는 갑자기 저를 붙들고 늘어지셨지요. 나 민석이 키운다고 쇠가 빠지게 밤낮 없이 일만 했다. 이제 좀 아들 뒷바라지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몸이 이렇게 됐으니 나 억울해 죽어. 그래서 아빠는 뭘 바라는데요? 며느리 수발이라도 받아야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은 고민했습니다. 물론 제게 아버님을 떠맡길 생각은 없었어요. 아버님에 대한 원망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이 벌어다 준 돈으로 학비를 보탠 건 사실이라 마냥 외면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지요. 그때 제가 나선 것이었습니다. 일단 미리 증여부터 받아. 앞으로 아버님 병원비 많이 들 건데 당신 돈으로 수발 듣고 싶지는 않잖아. 그건 절대 안 된다. 내 돈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민석이 돈은 절대 안 돼. 걱정 마세요, 어머님. 민석 씨 돈 안 써요. 아버님은
아버님 돈으로 치료하시면 돼요. 남편은 아버님께 모시겠다고 말씀드린 후 증여를 받았습니다. 아버님도 별 수 없이 순순히 해주셨어요. 그게 아니면 당장의 아들 며느리에게 외면당할까 싶은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저희는 약속대로 아버님을 저희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증여받은 돈으로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어려울 것은 없었어요. 저희는 저희대로 생활하고 아버님은 간병인에게 맡기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게 불만이신가 보더라고요. 저희가 퇴근하면 손에 닿는 온갖 집기들을 내던지며 횡포를 부리셨거든요. 내가 그 돈을 왜 줬는데? 왜 나를 남의 손에 맡겨? 왜? 며느리가 있는데 왜 내가 남의 손에 눈치를 봐야 하냔 말이야. 아빠, 그럼 혜주 보고 아빠 병간호를 하라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 남편을 먹여 키웠으면 그렇게 해줘야지.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혜주도 귀하게 컸어. 나보다 더 비싸게 컸다고. 장인 장모님이 혜주는 뭐 비로다 먹인 줄 알아? 시아버지 화장실 수발까지 들게? 그러면 나보고 평생 이렇게 살라는 거야? 이게 지금 모시는 거냔 말이야. 너 그리고 주말마다 네 엄마 만나러 가지. 나랑 같이 살면서 지금 네 엄마 만나 놀러나 다닐 때야? 아버님, 어머님도 민석 씨 낳은 친부모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도리하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평생 하지 못한 효도 이제야 하면서 살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심통이세요? 아버님께서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셨어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결국 고성에 이웃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지요. 결국 저희는 아버님을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아버님은 재산을 받아먹고 자기를 버린다며 다시 난동을 피웠지만요. 아버님의 재산은 한 푼도 빠짐없이 아버님께만 쓰였고 아버님의 난동으로 함께 거주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증명해냈기에 저희 부부한테 온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은 아버님께 최선을 다한 셈이었어요. 야, 김민석,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러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불법이다. 이거 완전히 현대판 고려장이야. 아버지, 전 아버지가 이모랑 같이 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어요. 어른이 되면 아버지가 이해가 되려나 했는데 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어야만 했는지, 왜 나를 그런 지옥 속에서 살게 했는지. 지옥이었다고? 내가 너를 위해 못한 게 뭐가 있어? 대학 보내줘, 학년수 보내줘. 남들 하는 거 다 해줬는데. 부모는요,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돈으로 투자한 결과는 제가 좋은 대학 나와 좋은 기업에 취직한 걸로도 보상해 드렸고요. 아버지가 돈이 아니라 마음을 투자하셨더라면 좀 달랐겠죠. 가끔 찾아뵐게요. 잘 지내세요. 남편은 덤덤하게 돌아섰지만 아버님을 두고 오는 길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남들 보기엔 평범한 가정 속에서 자란 것 같지만 여린 남편 마음은 언제나 불지옥이었을 겁니다. 결국 제 손으로 아버지께 복수 아닌 복수를 하게 된 남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후로 가끔 남편만 요양원에 갑니다. 제게는 아버님은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어머니만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 어머님을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그것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먼저 어머님께 함께 살자고 했어요. 그래야 학창시절 어머님과 함께 살지 못하며 받았던 남편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제게 서류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아가, 내가 줄 건 없고 이거라도 좀 받아다오. 이게 뭐예요? 이건 전주 집문서잖아요. 내가 평생 식당 일해서 모은 게 이거야. 몫이 좋은 곳에 있어서 값어치는 꽤 나가더라. 이거 너 가지고 있어. 아니에요. 정 그러시면 민석 씨 주시면 되잖아요.
며느리 집에 얹혀 살면서 재산을 왜 아들을 줘?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아 내 아들이 힘들었어. 내 아들은 나랑 달리 보는 눈이 있어. 너를 골라 이런 날도 온다. 나 너네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그래. 그러니 제발 받아다오. 말은 제 눈치 보기 싫어 그랬다지만 저는 어머님 마음을 잘 압니다. 어머님은 결혼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게 그런 분이셨어요.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뭐든 주려고 하시는 분이요. 남편도 그냥 받아두라고 했고 결국 저는 남편과 공동 명의로 그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훨씬 밝아졌고 그 얼굴에서 저는 가끔 15살 무렵의 남편 얼굴을 상상하곤 해요. 영영 잊을 순 없겠지만 조금씩 아물어 옅어질 순 있겠지요.